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이번에는 생산 시스템의 개념입니다. 이번에는 생산 시스템의 개념에 관한 사항입니다. 1번, 시스템의 개념과 관련되는 주요 내용들은 시스템의 특성 내지 속성을 나타낸다. 다음 중 시스템의 기본 속성을 했는데요. 시스템은 4가지의 속성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건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건데요.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외우냐면은 일단은 가장 시스템이 중요한 거. 예, 이건 천없어도 목적이에요. 제가 계속 그 실험 그래프부터 얘기했죠. 목적이 제일 중요하다고. 시스템이 목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위의 환경과 적응해야 돼요. 환경 적응성. 당연한 거죠. 목적 추구성. 그 다음에 시스템은 하나가 아니고요. 다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관련성.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는 뭐라 그래요? 셋이죠. 집합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목적성, 환경성, 관련성, 집합성 이 4가지가 시스템의 기본적인 속성이 됩니다. 기능성은 아니죠. 시스템에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생산 시스템의 투입 단계. 이건 IPO 시스템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이제 아웃풋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집어넣는 요소는 인풋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프로세스인데요. 그래서 IPO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이제 연결이 되는 것이 컨슈머, 그 다음에 여기는 공급자는 서플라이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품질가에서는 C포크라고 얘기하고요. 이거 프로세스의 단계를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시스템은 이제 IPO를 일반적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즉 품질관련 사람들이 만들어 붙인 용어가 C포크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다. 원류란 얘기고요. 여기 이제 물류 창고다. 그리고 고객이다. 이런 관점인데 그거나 똑같은 얘기가 사실은 되는 거죠. 그래서 IPO가 원래 기본적인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IPO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데요. 투입, 공정,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이제 컨트롤이 발생하고요. 관리죠. 컨트롤 하다 보면 틀림없이 뭐가 발생합니까? 당연히 정보의 피드백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스템의 운영에 있어서 5가지 항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IPO에다 이 2가지가 붙으면은 생산관리의 5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번,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활동이 이루어지는 구조적 단계이다. 부가가치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는 아웃풋인데요. 이게 구조적 단계 그러면 이게 변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요거는 좀 뭐다로 하기가 좀 상당히 곤란하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치 창출을 위해서 노동관리, 설비, 원료, 에너지 등이 필요한 단계다. 이건 무조건 인풋이죠. 그 다음에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은 부가가치 활동을 창출한다 그러면은 이거예요. 근데 이루어지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건 아웃풋인데 이건 좀 애매하게 돼 있고요. 제한화 서비스를 산출하는 단계이다. 아웃풋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도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좀 프로세스에 가깝지 않느냐. 근데 좀 생산관리 좀 전반을 표현하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이 2가지가 설명이 빠졌죠. 이걸 통제하는 단계라는 것과 정보를 다시 돌린다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바로 피드백이 됩니다. 어쨌든 그 수업 시간에 설명한 내용을 잘 참고해서 이 부분들이 문제에 잘 나오니까 개념을 확실하게 익혀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거는 사실 답과 무관하니까 이렇게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출제한 자의 의도를 잘 모르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설명하기가 어렵죠. 근데 답은 확실하게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3번, 이것도 IPO 시스템입니다. 다음에 가로에 적합한 단어로 연결된 항목이 뭐냐. 가로는 공장에서의 변환 과정을 통해서 가로는 그러니까 변환 과정을 통해서 변한다 그랬으니까 당연히 기억은 인풋이고 니은은 아웃풋이겠죠. 그럼 해당되는 게 인풋은 그렇죠. 재료를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아웃풋은 제품이 돼야겠죠. 답은 3번이 같네요. 변환 과정은 뭐를 조합해서 만든 일련의 시스템이다. 그렇죠. 기계나 장치가 되는데 이것도 옛날 얘기죠.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일 수 있죠.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좀 과거에 나온 문제 같네요. 변환 과정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뭐가 필요하냐?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통제가 생산관리 시스템이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생산에 따라 변환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4번, 생산관리 기본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생산관리 기본 기능은 설계, 계획, 통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획은 이제 제품 조합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그 수요 측부터 이제 시작한다고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생산관리는 이걸 얘기하죠. 일정 관리나 이런 것들은 이걸 얘기하고요. 이거는 이제 부르면 뭐냐 하면 공정을 만든다든지 표준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형태가 주로 생산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설계, 통제, 계획, 실행 기능이라는 건 없습니다. 생산 시스템 운영에서 생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는 당연히 생산 계획부터 일정 계획부터 이것이 생산의 설계, 계획, 통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일정 계획이 통제 기능이라고 했죠. 예, 관리 기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계획부터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거 처음에 그 시작 단계가 뭐냐? 수요 예측이죠, 뭐. 그래서 모든 것을 포켓팅부터 일단은 생산 관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품 수요를 예측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6번, 생산 시스템의 운영 시 수행 목표가 되는 4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생산 시스템의 목표는 모든 경영 시스템의 목표는 QCD입니다. 당연히 QCD가 되고 여기에 이제 생산 시스템은 그 프로세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유연성이 들어가죠. 프로세스에 대응이 안 되면은 QCD 실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기 너무 넣기야 뭐하지만 그래도 이걸 생산에서는 이제 중요하니까 넣어서 4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는 관계가 없죠. 품질은 Q고 원가는 C고 그다음 납기나 속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7번 생산관리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1번 품질, 원가, 납기, 유연성. 예. 모든 목표는 QCD죠. 예. 근데 생산 시스템은 하나가 더 들어가죠. 유연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산 목표의 4대 목표. 이렇게 얘기하죠. 생산자는 품질과 기능을 희생하더라도 말이 좀 이상하죠, 이거? 원가를 절감해서 이익을 최대화해야 된다. 예,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이거 국어시험 문제 같죠? 2번이 답인 것 같네요. 생산 목적인 고객 만족을 경제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활동이나 생산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좋은 얘기죠. 납기 관리를 위해서는 약속한 납기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과 당연하죠. 이거는 공장에서 제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이걸 리드타임 단축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된다. 리드타임 단축하는 것은 재고를 줄이자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납기도 만족하되 재고로 때우지 말고 우리가 생산 시스템을 효율화해서 납기를 준수하자. 이렇게 경영을 효율화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도덕 시험 문제네요. 2번이 틀렸습니다. 9번 다음 중 작업 방법을 표준화했을 때 효과로 틀린 것은 작업 방법을 표준화하는 데 대한 효과는 뭐 이것도 상식적인 문제겠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뭐 이건 포드의 전략이죠. 품질 관리의 기초가 된다. 뭐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종업원의 숙련도가 올라가서 원단위가 높아진다. 이것도 완전히 원숭이 문제죠. 원단위는 낮아져야지 높아지면 망하는 거죠. 뭐 숙련도가 올라가는데 원단위가 높아진다면 말이 되겠어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불합격품 및 재고의 감소 등으로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당연히 3번이 틀렸네요. 예. 생산관리나 품질관리 시험에는 전체 문제의 한 20% 정도는 이렇게 국어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얘기하면 도덕시험 문제.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거하고 반대로 찍으면 무조건 맞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시험에 존재한다. 기업의 생산 조직에서 작업을 전문화하기 위해서 테일러가 얘기한 조직은 원래 테일러 이전의 조직은 군대식 조직이었죠. 그래서 라인 조직입니다. 이렇게 이해가는 거.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테일러가 그 법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리더가 무식하면 이 리더가 유식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리더가 잘못되면 이게 전체에 몰살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리더가 전 과목에 다 천재가 될 수 있냐. 국어 잘하는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다 틀리는데. 그러니까 과목별로 잘하는 사람을 두자. 설비는 누가 많이 알고 품질은 누가 많이 알고 구매는 누가 잘하고 생산은 누가 잘하고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전문가들을 둬서 작업자들한테 그 기능만 지시하자. 원래 이렇게 나누는 것을 기능의식이라고 합니다.
카테고리 자체를 기능으로 나눴다 그래서 이 기능식 조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되면 명령 일원화의 원칙이 어긋나죠. 작업자는 환장하는 거죠. 얘하고 얘가 부딪히면 골치 아픈 거죠, 이제.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기능식 조직은 이제 비판을 받죠. 그래서 그 뒤에는 리더는 두고 얘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스텝 조직이 되죠. 예. 그래서 스텝 조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조직이 점점 커지면서 위원회 조직, 그 다음에 또는 사업부 조직으로 계속 확대돼 가게 됩니다. 이래저래 테일러는 여러 가지로 산업사회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인물이죠. 12번 테일러 시스템의 과업관리의 원칙. 테일러 그러면 일단은 표준시간, 사배 연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1인당 공평한 과업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테일러의 그 트레이드마크가 되죠. 그래서 작업에 대한 표준화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철강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일일 작업량, 공정한 일일 작업량이라는 거, 요게 요거예요. 일일 작업량을 결정해 놓고 그대로 작업을 하면은 성과급을 주겠다, 잘하면. 그래서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라는 걸 처음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면에 이 사람이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목표에 미달되면, 실적이 미달되면 너 집에 못 가. 하고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좀 이런 얘기가 되죠. 능력이 없으면 죽어라.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는 딱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닌 건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근로자들이 그 성과급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득이 떨어지게 되고 도태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결국은 자기들도 자국권을 행위하게 되죠. 그래서 노동자들의 자국권을 일으키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이 테일러 시스템에서 사실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과가 있는 사람이죠. 이동조립법은 뭐예요? 이동조립이라는 것은 이것은 컨베어 방식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바로 포드 시스템을 얘기하죠. 그래서 컨베어의 이동조립 방식 또는 동기 생산 방식,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포드 시스템입니다. 포드 시스템과 관계가 없는 것은 과업관리입니다. 과업관리는 과업이라는 게 일일 작업량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테일러를 얘기하죠. 반대되는 포드는요, 포드는 동시관리라고 합니다. 동시작업이라는 표현보다는 동시관리라는 표현이 맞죠? 이거하고 서로 대되는 이론이에요. 그냥 컨베어가 동시생산 방식이죠. 이동조립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동작업이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임금 저가격은 이건 포드의 트레이드 마크고요. 그럼 테일러는요? 테일러는 똑같아요. 고임금인 건. 그 다음에 뭐예요? 저노무비예요. 그래서 이 테일러보다는 포드가 오히려 좀 더 각광받는 얘기를 한 거죠. 전체적인 원가를 줄이겠다는 관점이고 그게 아니고 사회에 봉사한다. 이런 개념도 있으니까 사업보국이라는 개념에 가장 가까운 것은 포드리즘이죠. 16번 포드 시스템에서 제시된 생산관리의 합리화 원칙으로 불리는 3S로 맞는 것은 우선 제품 표준화하고 규격을 표준화하면 부품은 단순화가 되고 공구는 전문화가 되죠. 그래서 단순화, 전문화, 표준화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규격화하고 표준화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가 다 들어가면 좀 곤란하고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포드 시스템의 생산 표준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표준화의 3S라는 것의 출발점이 포드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포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제품을 단순화합니다. 사실은 이건 표준화 3S가 아니고요. 이 조건에 의해서 3S가 나오는데요. 제품을 단순화하게 되면 부품이 규격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품이 심플해지니까 부품이 일관성이 있어지죠. 그래서 부품의 규격화가 이루어지고 이 부품의 규격화를 규격이나 표준화랑 똑같은 말이니까 규격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업도 단순화가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 작업이 일어나니까 단순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작업자가 아니라 작업이 단순화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건 오답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작업 단순화와 부품 규격화는 무엇을 불러일으키냐면 자동화를 불러일으켜요. 그 전에 먼저 단계가 공구가 전문화된 거죠. 그래서 3S는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규격화, 단순화, 전문화. 이 세 가지를 이제 포드 시스템의 3S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표준화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옛날 분들은 극단적으로 표준화란 단순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제품을 단순화하는 것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나온 얘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포드는 T카를 가지고 이 세 가지를 끌고 나왔어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규격화와 표준화는 여기서는 스펙과 스탠다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이 자체가 스페시피케이션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고요. 그때 이렇게 묻는 거죠. 포드의 스탠다지에이션, 포드의 표준화의 3요소. 그러면은 규격화, 단순화, 전문화인데 지금은 우리가 규격화란 말을 쓰지 않고 표준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표준화의 3요소가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다 이런 꼴이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원래 규격화, 단순화, 전문화라고 표현했고 지금은 그걸 용어를 같은 말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테일러 시스템의 특징이 동시관리 틀렸죠. 예, 바로 용어 기본적인 키이벤트만 알면은 틀렸다는 걸 알게 되죠. 테일러 시스템은 과업관리고 포드 시스템은 동시관리다. 테일러는 고임금 전원비의 실현을 위해서 과학적 관리법을 체계화했다. 포드는 컨베이어에 의한 이동조리법을 실시하였다. 이게 FM적인 게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포드 시스템은 여기 나와 있죠. 단순화, 표준화 또는 규격화, 전문화는 오늘날 대량 생산의 일반칙이 되었다. 그래서 포드의 3S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20번 다음의 표는 테일러, 포드, 메이오 시스템을 비교한 것이다. 메이오는 그 호성 공장의 실험인데요. 인간관계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조직행위론의 출발점, 즉 산업심리학의 스타트를 끄는 것이 이제 이 호성 공장의 실험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를 비교한 것일 때 틀린 것을 묻었습니다. 조금 문제가 좀 이상해요. 핵심 부분 테일러 시스템, 과업관리에 의한 승가급제, 뭐 이거는 동의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포드 시스템 동시관리, 뭐 과업관리, 동시관리는 분명하거든요. 그 다음에 메이오 시스템, 그렇죠. 인과관계론으로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여기까지 맞는 것 같아요. 그 내용, 과학적 관리법이다. 뭐 맞는 얘기고요. 이것도 과학적 관리인데 스타트가 여기서 시작됐으니까 이제 그렇다고 얘기 볼 수 있고 대량생산 시스템이다. 인과관계론이다. 뭐 이까지는 대개가 경영학적으로 뭐 쓰는 얘기니까 되는데요. 세 번째가 조금 좀 이상해요. 중시사상, 생산가치. 예, 뭐 테일러가 얘기한 게 생산가치 표준화니까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은데 글쎄요. 기업가치 아닐까요? 그다음에 여기는 포드 시스템은 고임금 전후 저가격이잖아요. 사회가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생산가치라고 된 게 뭐 동시관리 뭐 이런 거니까 아마 그렇게 쓴 것 같고요. 출제자가 의도가. 이게 갑자기 인간가치라고 나왔는데 뭐 인과관계론이니까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중시사상 이렇게 정리한 걸 이거 시험 문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뭐 말은 되는 것 같은데 답이 틀린 게 있으니까 이게 뭐 좀 맞다고 볼 수 있는데 물음표가 좀 찍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약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랬죠? 노동조합이 생겼다고. 고능률주의로 작업자 혹사 알게 됐는데, 고능률주의의 작업자는 좋아요. 성과급을 받으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즉, 목표량을 못 채운 사람들은, 그럼 뭐, 기본급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쓴 것 같고요. 근데 이건 맞다고 봐야죠. 포드 시스템은 아직 틀린 얘기 나와 있죠. 이건 컨베이어 벨트 까는 건데, 그 당시는 완전히 그, 기계화라는 관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었겠죠. 고정비 부담이 크다. 저금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틀렸어요. 얘는 맞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얘가 틀렸으니까 오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감성적인 면에 너무 치우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가 감성적인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이거는 이성적인 거 아닌가요? 오히려? 사람들의 욕구를 분석을 해내거든요. 욕구, 그러니까 이런 거, 이 자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한 대로 그거였거든요. 나도 모델로 들어가서 작업하고 싶다. 그래서 야, 열심히 하겠다. 잘 보이겠다. 누구든지 거기서 성장하겠다라는 건 사람이 욕구인데, 물론 뭐, 계급이 높은 사람은 자아실현이니까 무슨 뭐, 이름 알리려고 국회의원을 하고 하겠지만, 당장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단 따뜻한 밥 먹을 수 있으면 되지. 근데 그걸 감성적인 면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얘가 틀리니까 이제 답은 4번인데, 이거, 글쎄요. 제가 문제 출제를 하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생산 형태와 설계 회치에 관해서 학습합니다. 1번, 주문 생산 시스템에 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주문 생산 시스템이라는 얘기는 개별 생산을 얘기하는 거죠.
개별 생산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 뭐 설비별 배치, 뭐 기능식 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대표적인 것은 뭐 양복점, 시부름센터 같은데 극단적인 거죠. 하여튼 뭐 주문하는 대로 해준다. 뭐 이런 거죠. 해결사. 동일 품목에 대해서 반복 생산이 글쎄요. 이건 안 되겠죠. 이거는 계획 생산, 대량 생산에 관한 거예요. 소품종 대량 생산. 이건 다품종 소량 생산이 돼야 되죠. 이거 아니죠. 이 3번이 맞네요. 그 다음에 생산 흐름은 이런 경우는 단속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속적은 아니죠. 답은 쉽네요. 이 차트는 개념만 이해하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요. 점수 따기가. 공정 수명 주기에 의한 생산 시스템의 분류 기준으로 유형이 다른 것은.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그 수명 주기 생산 문제는 이건 W형 겨울 빠를 것 같아요. 예측 생산과 주문 생산으로 보통 그 생산 시점이 미리 만들어 놓느냐, 주문받고 받느냐, 그 생산 시점에 따른 분류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답이 아닌데요. 나머지는 이거는 수명 주기에 따른 분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프로젝트 생산은 하나를 길게 가져가는 경우죠. 개별 생산은 하나만 만들고 많은 경우요. 조립 생산은 생산 기간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간에 따른 분류다. 그리고 수명 주기에 따른 분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 연속 생산도 있고 장치 산업 같은 경우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답만 해보세요. 4번 단속 생산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단속 생산은 저거죠?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주문 생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연결이 끊긴다 이런 얘기예요. 주문 생산은 뭐가 할지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고 그 다음에 공정별 배치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용 설비가 아니라 이제 범용 설비가 돼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주문 생산 방식이 되는 거죠. 미리 만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예측에 따른 마케팅 활동을 못 하고요. 주문이 들어오면 하죠. 답은 2번이 되죠. 5번. 단속 생산 시스템 대비 연속 생산 시스템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은 바로 이해만 하면 쉬워지는 거죠. 하여튼 단속과 연속의 차이는 개별 생산이냐 계획 생산이냐 뭐 이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컨베어 벨트 뭐 아니면은 양산 뭐 이런 개념이죠. 자, 생산 속도가 빠르다 그래야죠. 연속이니까. 속도는 빨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대량 생산하니까요. 대량 생산이거든요. 공정 중심이라는 얘기는 기능식 배치예요. 이거는 무조건 단속 생산 시스템에 대한 거죠. 주문 위주의 단기적으로 불규칙한 판매 활동을 한다. 주문 위주라니까 주문 생산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단속 생산이 되죠. 소품종 대량 생산 시스템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뭐 상식적인 거니까 연결만 해놓으면 금방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아예 편으로 갈라서 비교하고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6번. 제품의 시장 수요를 예측해서 불특정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게 주문을 안 받고 한다는 얘기예요. 미리 만들어 놓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측 생산이 되면서 계획 생산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 생산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로트 크기가 작은 소로트 생산은 개별 생산에 가깝고 맞네요. 로트가 큰 것은 연속 생산이다. 당연히 맞죠? 로트 생산 시스템은 개별 생산과 로트는 이게 보통 로트는 빵집 같은 거예요. 한꺼번에 뭐 몇 개씩 나오긴 하는데 와장창 나오진 않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시하고 6시에는 빵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 로트 생산 방식이에요. 2시하고 6시에 한 배치씩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대로트와 소로트의 중간이다.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죠? 시멘트 비료 등의 장치 산업이나 이거는 뭐 한번 만들면 그냥 주장창 때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TV 자동차들도 연속 생산이라고 봐야죠. 품질 유지 및 생산 향상이 쉽다. 그죠. 근데 한번 바꾸려면 뭐 라인을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연성을 맞추기 위해서 뭘 쓰고 있어요? 이 경우는 모듈 방식을 쓰고 있고요. 모듈 방식 같은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선박 토론 특수기계 제조 맞춤 의류. 이 경우는 프로젝트 산업과
개별 생산에 가깝죠. 개별 생산은 수요 변화에 대해서 유연성이 뭐 그냥 맞춰가면 되니까 해결사. 생산성 항상과 관리는 얘는 좀 안 용이해요. 이거 틀렸다고 봐야겠네요. 예, 생산성이 개별 생산이 쉬우면 거기서 전부 대기업들 다 이렇게 하죠. 이게 어려우니까 여기서 일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교량, 댐, 고속도로 건설 등을 프로젝트 생산이라 할 수 있으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오래 걸리죠. 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컴퓨터를 이용해서 설계를 자동으로 행하는 시스템의 제품 특성의 수치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이에 따라 적정한 정보 또는 설계가 제시되는 대화형 시스템은 1970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컴퓨터에 설계가 된다. CAD죠? 정말 고려 때 시험 문제. 10번 키 이벤트로 답을 보는 겁니다. 표준화된 자재의 다양한 제품 모듈러입니다. 볼 것도 없이. 이런 거 그냥 바로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시험이 잘 나옵니다. 구성품의 단순화로 다양한 제품을 만든 것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연속화를 추구한다. 지금은 SCM이 추구하는 대량 고객화 전략이 바로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모듈화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모듈화는 제품에서 모듈화고 아예 그냥 상품 묶어서 넣는 거예요. 전자사거리 같은 건 이제 대량 고객화 전략인데 그러한 형태에 해당되는 답안이에요. 그래서 딱 저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모듈러 이렇게 외우셔야지 나머지 읽으면 하나 팔만 아픈 거예요. 생산 요소에 대해서 유연성 그러면 이거는 벌써 셀 아니면 FMS입니다. 볼 것도 없이. 컴퓨터를 사용한 DNC 등 여러 대의 수치 제어 기계와 자동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 컴퓨터에 연결하여 다양한 생산 시스템에 적합하게 설계된 시스템은 글쎄 유연성을 추구하는 것은 FMS입니다. 나머지는 뭔 말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13번 기능성 공정이 비교적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정을 가지고 있는 기계가 유사 부품군 유사 그러면 볼 것도 없이 무조건 GT입니다. GT 그룹 테크놀로지 비슷한 것끼리 묶는다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만 나오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GT라고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찍기 가르친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시험 문제들이 1970년대 나온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식으로 보면 이게 뭔 말이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나온 문제인데 바뀌지 않고 있으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냥 무조건 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찍으라는 거 그냥 보고 찍으세요.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옛날에 책에 나온 거고요. 50년 전 책이니까 지금 책 뒤져봐야 50년 책 뵙기 전에 안 나와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맞다고 보는 수밖에 없다. GT 나왔죠. GT 그러면 벌써 딱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지금 누가 GT를 중요하다 얘기하나요? 예, 지금 왜냐면 이미 그냥 그건 비초기술이 되는 거지. GT를 중심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배치 시에는 혼합형 배치를 옛날에 그랬어요. 그냥 그룹 배치라고. 그리고 그룹 배치라 해도 혼합형 배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산 설비를 기계부이나 셀로 분류 정돈한다. 글쎄요, 뭐 셀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셀 GT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사성으로 구분해서 부품군으로 집단한다. 아주 좋죠? 다품종이에요. 소품종 대량 생산 시스템이 아닙니다. 다품종 소량 시스템이고요. 이거를 묶으면 이제 FMS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가게 되는데 시험 문제도 이렇게 안 나와요. 얘는 무조건 유연성이란 말이 나오고요. 얘는 유연성이란 말 자체가 없어요. 유사성이지. 그래서 단어로 딱 분리가 돼서 답안을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SLP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설비 배치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설비 배치는 일단은 편하게 공간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이동하기 좋게 재고가 안 쌓이게 효율적인 것만 찾습니다. 공간의 효율적 이동, 설비비 인력의 증대 이러면 안 되죠. 이거 역시 도덕시험 문제네요. 안전 확보와 작업자의 직무 안전, 공정의 균형과 생산 흐름의 원활화. 좋은 말만 있죠? 17번 설비 흐름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설비 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는 건 공정 설비를 까는데 영향을 주는 것들을 고르는 건데 틀린 거니까 공정 설비와 관계없는 것은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원의 분배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라는 문제예요. 또는 이제 뭐 사람의 배분 문제도 있지만은 땅을 어떻게 나눌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나
또는 자원의 제약 때문에 우리가 라인을 형성할 때 약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뭐 인원이 적다 그러면 최대한 자동화를 해야 되거나 외주를 줘야 되니까 라인이 좀 간소화될 수밖에 없죠. 뭐 이런 형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부품이 많으면 라인이 길어지겠죠. 부품이 짧으면 라인이 짧아질 것이고요. 결국은 이 부품도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다음 작업장을 몇 개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건 영향을 주는데, 외주업체가 위치가 어딨냐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달라지지는 않는데, 이것도 달라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집중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인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화 공장이 아닌 것과 이건 다르죠. 집중화 공장이 아니면 배치 방식이 될 것이고 투입 자체가 인라인 돼 있을 때는 흐름 방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계약이 달라지죠. 근데 이 문제는 그런 형태의 관계가 없이 전통적인 설비 흐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설비 배치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 것은 설비 배치는 이거 생산 설계거든요. 그래서 계획 이전에 나오는 거죠. 품목별 생산량, 이거는 예측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래야 설비를 깔죠. 그 다음에 생산 품목도 대충 알고 있어야죠. 그리고 운반 설비에 따라 달라져요. 이걸 컨베이어를 쓸 건지 호이스트를 쓸 건지에 따라 가지고 설비가 달라지죠. 이건 달라져요. 표준 시간 설정은요. 얘가 깔려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후발주자입니다. 즉 설비를 먼저 깔고 나면 작업 시간을 작업 표준을 이제 시도를 하죠. 이거를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하는 건 맞긴 맞는데 표준 시간 설정 방법은 둘째 문제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유사한 생산 흐름. 그럼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이건 GT 배치예요. 볼 것도 없어요. 제품들을 그룹하여 이런 말 들어간다 그랬죠? 그룹 배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얘는 그룹 배치가 된다. 마치 배치 생산 방식이 GT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 GT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FMS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냥 그걸 다 별도로 봤다는 얘기죠. 따로따로 처음에 시작한 것이 겹쳐져 나가다 보니까 지금 시각으로 보면 도대체 저게 뭔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죠. 22번 위치 고정형 배치라는 얘기는 위치 고정형이라는 것은 미리 위치를 잡아놓고 거기다 갖다 들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선 건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서비스 산업이 다 해당하죠. 스키장, 이 대표적인 위치 고정형이에요. 스키장을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정해져 있죠. 골프장 마찬가지죠. 나머지는 그때그때 라인을 휴대폰 제조, 이건 제품별 배치죠. 라인 깔면 되니까요. 출판업은 이건 개별 방식. 왜냐하면 주문 방식이니까. 그 다음에 금형제 작업, 이것도 개별 생산 방식. 출판업은 GT 세일일 수도 있어요. 그냥 유사 설비끼리 묶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겠네요. 조립, 배치, 개별. 이렇게 보면은 대략 맞지 않을까. 저건 프로세스. 23번 배치 생산 시스템이라면은 빵집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크라운 베이커리 이런 데 많이 보셨죠? 그 생산 방식을 배치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뭐냐 하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빵 나오는 시간 10시, 2시, 4시.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빵을 굽는 오븐 돌아가는 시간 간격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해서 집어넣으면 이제 오븐이 작동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빼내고 다시 식힌 다음에 다시 반죽을 해가지고 또 집어넣으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의 그 하나의 사이클을 배치 사이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개씩 한 개씩 빵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라인 방식이란 건 연속 간격으로 제품이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빵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빵은 배치 방식인데 설비를 크라운 베이커리마다 설비들이 다 똑같이 오븐이 들어가지 한 집에 오븐을 두고 크라운 베이커리에다가 분배해주는 그런 방식은 아니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필요한 설비들은 빵집마다 다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그 한 생산을 하기 위한 모든 장비들 다 모아놨다 그래서 그룹 배치라고 합니다. 이 그룹 배치를 흐름화로 한 것이 GT 셀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룹 배치가 다 GT 배치는 아니고 그냥 그룹 배치를 하더라도 공정별로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뭐 상황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하나의 제품에 필요한 것들 다 모아놓은 것을 그룹 배치라고 하는데 이 그룹 배치를 구성할 때는 대개가 라인 형태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GT 셀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U라인으로 형성을 많이 하죠. 어쨌든 답은 1번이 됩니다. 25번 설비 배치 형태 중에 제품별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양한 작업으로 제품 배치는 흐름 라인이에요. 단순 조립 작업이죠. 단순. 연속.
뭐 이런 거죠. 계획, 뭐 이런 거. 네. 다양한 작업으로 작업자의 직무 만족이 크다는 아닌 걸로 되어 있어요. 다양한 작업은 개별 생산. 그 직무 만족이 큰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돼 있어요, 설명이. 이거는 반복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싫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잡 인나지먼트. 작업자를 순회 근무를 시켜라. 그럼 결국은 다능화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작업자들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죠, 그게. 근데 그게 작업 확대, 직무 확대 개념으로 해서 작업자의 동기부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동기부여인지 아닌지 저는 솔직히 헷갈려요. 어쨌든 간에 직무 만족이 나쁜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 개별 생산에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재의 운반거리가 짧고, 이게 운반거리가 아니라 뭐 사람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그냥 바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맞죠. 계획이 쓰러지면 생산계획 및 통제가 여기 하나 때리면 되지 개인별로 때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기능식 배치는 개인별로 때려야죠. 그래서 계획 통제가 여기만 때리면 되니까 쉽다 이런 얘기고요. 작업이 단순 반복이 돼서 인건비가 싸진다. 포드리즘이죠. 그 다음에 작업자의 훈련 및 감독이 용이하다. 작업자의 훈련 및 감독이 뭐 다 보이니까 쉬워진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뭐 연대 작업이니까 편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설비 선정 시에 표준품을 대량으로 연속 생산한다. 연속 생산이니까 이건 전용 라인이죠. 말 하나마나 전용 기계 설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 생산, 이거는 그룹 배치, 이것도 그룹 배치인데 그룹 흐름 배치 뭐 이런 얘기가 되나요? 이거는 사실 똑같은 거예요. 27번 다품종 소량 생산 환경에서 수요나 공정의 변화에 대응하기 쉽도록 범용 설비를 이용한다. 그럼 무조건 공정별 배치를 얘기합니다. 범용 설비, 공정별 배치는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설비들을 여러 가지 그룹군을 사가지고 모아서 생산하는 방식을 쓰죠. 예, 그래서 공정별 배치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공정별 배치, 기계식 배치죠. 예, 장점을 기술한 내용이 틀린 것은 글쎄 뭐 이게 같은 기계별로 프레스, 사출 뭐 이런 식으로 뭐 인발 뭐 이런 식으로 못 끊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뭘 하든 간에 설비들이 있으니까 흐름은 아니니까 유연성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유연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공정의 문제가 다른 정도의 영향을 안 미친다. 고장나도 뭐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면 되죠. 뭐.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다양한 작업으로 직무 만족을 증가시킨다. 이 설비 저 설비 다루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진짜 좋아할까요? 근데 어쨌든 간에 1, 2, 3은 공정을 외치고요. 제품 다이나믹 시간이 짧다. 이래서 제품별 배치를 하는 거죠. 흐름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원가가 줄어드니까 무조건 이거를 추구하는 거죠. 제품별 배치죠. 30번. 생산 설비 형태를 GT로 한다. 그룹 테크놀로지라는 얘기죠. 생산성의 이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전부 다 흐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FMS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자재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생산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흐름화한다 그랬으니까. 제공품과 재고가 이렇게 흐름화가 되면 줄어들죠. 작업 공간을 확대한다. 이거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 그룹 테크놀로지란 설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기계식 배치가 오히려 설비는 적을 수 있죠. 왜냐하면 라인화를 구성하다 보면 설비가 2대 세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건 조금 모르네요. 저거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넌센스 퀴즈 같은데요. 3번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31번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PQ 곡선인데요. 여기서 Q는 퀄리티가 아닙니다. 이거 양입니다. 양. 그다음 P는 제품의 종류. 제품입니다. 제품. 프로덕트. 프로세스가 아니고. 그래서 제품이 어떤 건 양이 많고 어떤 건 양이 작다 이거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소품종 대량 생산. 여기는 다품종 소량 생산.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주로 이제 고진토 도토. 조립공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고진토도표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냥 가제트8 이렇게 생각하세요. 쫙쫙 늘어나는 거. 라인으로 쭉 돼 있는 거. 얘가 그냥 조립공 정도라는 건데 왜 가제트8이냐 하면 진짜 가제트8이에요. 공정 흐름에다가 자재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 저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뭐 이렇게 공정으로 자재가 들어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또 자재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렇게 공급된다. 이거는 가제트8처럼 생겼잖아. 본체에다가 쫙. 그래서 저는 고진토도표라 안 그러고 가제트8이라고 얘기합니다. 소품종 대량 다품종. 이거는 중품종 중량인데요. 여기는 제품별 배치. 여기는 공정별 배치. 그럼 여기는 그룹 배치. 이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다품종 공정도 분석표. 다품종 분석표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고요. 여기는 유입유출표. 프롬투 차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유입유출표도 사실은 흐름화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사실 관계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더 여러 가지 다품종을 섞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계별 배치를 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기계별 배치 아니거든요. 흐름식 배치거든요. 사실 안 맞죠. 근데 사실 안 맞는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C 영역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정별 배치가 되죠. B 영역은 GT셀, A 영역은 제품별.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33번 SLP 문제입니다. 활동상호관계 분석표에서 배치도를 그릴 때 사용하는 근접도 표시. 예, 근접도는 아에이오. 아에이오 아시죠? 아에이오입니다. 진짜 그래요. 여기는 병장, 여기는 상병, 여기는 일병, 여기는 이병. 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이건 흐름도. 이건 영어. 이거는요. 여기는 매우 관계가 깊다. 이거는 관계가 깊다. 관계가 있다. 관계가 조금 있다. 무관하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시하기가 좀 어렵죠. 근접도 A를 갖는 활동은 무지하게 설비가 A 설비와 B 설비는 관계가 이빠이 됐다. 이렇게 된 거죠. 붙어 있다. 그래서 관계가 분명히 있다. 흐름선은 4선. 기억 안 나시면 병장. A는 병장, E는 상병, C는 일병 이렇게 되는 거죠. 여성들은 잘 모른다고요? 남자친구 생각해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근접도 I를 갖는 활동은 I, 일병이죠? 예. 흐름은 2선. 금방 오잖아, 이렇게 하면. 이거 맞을 수 있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요? 나는 이걸로 한 10년을 먹고 살았으니까요. 이게 SLP 라인 까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근접도 O를 갖는 활동은 보통이다. 예. 일선. 관계가 조금 있다. 보통. U는 뭐 무관하다. 마음대로 해라. 그럼 관계가 없으면 X라 그래요. X는 파선으로 나타냅니다. 이러면 군대 못 가. 이렇게 된 거죠. 무지하게 떨어져 있어야 되면 그건 XX예요. 이거는 이중파선입니다. 그놈 군대 오면 무조건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흐름상호관계 분석을 할 때는 이 병장기호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활동상호 분석을 할 때는 이런 IAO 기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SLP를 할 때 핵심적으로 쓰이는 용어들입니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